안타까운 토트넘의 현실입니다. 손흥민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팀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뭔 놈의 지금 정인지 모르겠지만 13위 팀에게도 지금 눈길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망하기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이 10년을 바친 팀이고 손흥민이 마지막까지 사랑을 표현했던 팀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13위입니다. 7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단 4점 차이밖에 나진 않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방금 전 새벽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네. 아스톤 빌라의 승리였습니다. 2대1로 맨유를 꺾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현재 리그 7연승을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만 7연승이 아닙니다. 유로파 리그까지 합치면 공식전 10연승입니다. 전반 45분 모건 로저스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마테우스 쿠냐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12분 다시 로저스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30분 류카 디뉴를 투입하고 후반 39분에 에반 게상을 넣으면서 수비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스톤빌라엔 2승리로 리그 3위에 올려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3위가 아닙니다. 진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3위입니다. 1위 아스날과 단 3점 차이입니다. 2위 맨체스터 시티와는 단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네, 아스널이 압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최근 3경기를 보면 2승 1패인데요. 누구한테 줬을까요? 바로 아스톤 빌라에게 줬습니다. 강등권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지금 겨우 이겼습니다. 17라운드 에버턴전에서도 페널티킥골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물론 아스날의 실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우승 경쟁에서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빌라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 아래에서 조직력을 다졌고 모건 로저스가 이끄는 공격은 파괴적입니다. BBC는 빌라가 챔피언스리그 재도전을 넘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빌라의 마지막 일부 리그 우승은 80-81 시즌입니다. 만약에 55년 만에 우승을 한다면 15-16 레스터 시티처럼 동화 같은 우승이 될 것입니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자, 다시 토트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토트넘은 언젠가 반등한다는 전제로는 리그를 포기할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7위 맨유와 4점 차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시즌 17위를 했던 노팅엄 포레스트와 현재 단 5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토트넘의 강등도 정말 불가능한 건 아닌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주장입니다. 그런데 로메로가 지금 멘부 상태예요. 로메로는 올 시즌 이미 옐로카드 5개로 한 경기 출전 금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기마다 옐로카드를 쌓고 있습니다. 이번 17라운드 리버풀전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리버풀의 두 번째 골 상황에서 에키티크에게 밀려서 실점했고 이후에 항의하다가 첫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토트넘이 동점을 넣기 위해서 공세를 펼치던 중에 코나테를 발로 차버리면서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맨유 레전드 게네빌은 정말 미친 짓이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할 것인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이레드 또한 심판 바로 앞에서 비 걸고 누군가를 발로 차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너무 멍청한 짓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메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비 시몬스는 얼마나 이 경기를 또 참 이기고 싶었을까요? 네덜란드 대선배님 버질 반다이크의 아킬레스건을 밟아버리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전반 30분이었습니다. 시몬스는 전방 압박 과정에서 반다이크의 종아리 부위를 스터드로 찍으면서 퇴장당했습니다. 게리 네빌은 멍청한 행동이었다. 절대 공을 빼앗을 수도 없었는데 스터드로 반다이크를 긁었다. 악의적이고 비열하고 무모한 짓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시몬스는 올 여름에 라이프치히를 떠나서 토트넘으로 이적해왔습니다. 이 종류는 6,500만 유로, 약 1,116억 원이었습니다. LAC로 떠난 손흥민에 이어서 등번호 7번을 달았죠. 엄청난 기대감을 받았지만 활약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퇴장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브렌트포드, 썬더랜드와 3경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3년 연속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까요? 이건 토트넘이 무인용 감독 때부터 그랬습니다. 첫 시즌 잘 나가다가
한 달 만에 해리케인 장기 부상으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시즌 잘 나가다가 또 부상자 속출로 무너졌습니다. 콘테 감독 두 번째 시즌도 잘 나가다가 또 부상으로 무너졌습니다. 엔지 포스테고글르 감독 첫 시즌도 잘 나가다가 부상으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시즌은 더 많은 부상으로 아이리그를 포기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토민이 떠난 상황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프랭크 감독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도미스 솔랑케, 토트넘의 공격진이 다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팀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퇴장이 프랭크 감독의 탓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프랭크 감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025년 들어서 홈경기 패배만 지금 11번째입니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도 이미 5패가 쌓였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아마 로메로를 주장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로메로는 주장감은 아닙니다. 언어 문제 해결도 안 됐고 다혈질에 때로는 선을 넘을 정도입니다. 손흥민이 가장 무서운 선수로 로메로를 꼽았을 정도였죠. 네네. 이 투지가 팀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캡틴으로서는 다른 요건들도 필요합니다. 팀을 정리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면을 로메로 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손흥민을 위로했던 장면만 본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말로 앞서기보다 행동으로 팀을 묶던 리더였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현신으로, 밖에서는 절제된 태도로 선수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BBC는 손흥민과 매디슨이 빠진 이후에 토트넘의 리더십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메르는 투쟁적인 성향은 강하지만 팀을 정리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리더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찾던 시절에 성적이 흔들릴 때도 라코룸의 균열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난 적은 드물었습니다. 최근 노팅 포레스트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한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된 제드 스펜스가 벤치에서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이 중계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라코룸이 진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손흥민이 그리워진다. 로메로는 주장 자격이 없다. 프랭크 감독은 로메로를 주장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했다. 시몬스는 7번을 달 자격이 없다. 이대로면 강등도 가능하다. 네, 팬들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손흥민의 이별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빈자리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지금 체감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5년 마지막 경기는 더 강한 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제발 2026년이 오기 전에 반등의 시작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손흥민이 그토록 사랑했던 팀입니다. 토트넘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습니다. 리더십의 공백, 부상자 속출,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들이 모든 것이 합쳐서 지금 13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등권과 9점 차이. 이 말이 제가 현실이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스퍼스다. 토트넘은 언제나 집 같은 곳이었다. 자, 손흥민의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에서 가장 공실력 있는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가 전 세계 수백만 축구팬의 투표로 선정되는 권위 있는 MLS 5회 선수 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남미에서 북미에 이르는 모든 축구 커뮤니티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리그의 왕이자 MLS의 위상을 세계 지도로 끌어올린 리오넬 메시는 38.13%의 득표율로 2위에 그쳤습니다. 압도적인 49.32%의 지지를 받은 승자는 바로 시즌 도중 합류한 신입생 손흥민이었습니다. 즉각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메시 팬과 손흥민 팬 사이에서 말도 안 된다, 투표 조작이다 라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 언론은 인터 마이애미의 플로리다 블루 훈련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리오넬 메시가 나타났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축구의 신은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승자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표하는 독점 인터뷰를 통해 왜 올해의 정점이 손흥민이어야 하는지 직접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날린 달콤한 한방. 메시는 질투설을 일축하는 흥미로운 개인적인 일화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매력이 메시의 지방까지 파고들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정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묻더군요. 너 손흥민한테 줘서 슬프지 않아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메시가 눈을 반짝이며 크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조차 그에게 투표했는데 제가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가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결과가 나오기 전 티아고, 메시의 장남과 훈련 후 집으로 달려와서 다짜고짜 LAFC의 검정금색 7번 유니폼을 사달라고 조르더군요. 제가 왜 아빠 유니폼을 안 입느냐고 물었죠. 아이가 천진난만하지만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왕킹이지만 소니 삼촌은 슈퍼맨이잖아요. 난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제 아들이 인터 마이애미 유니폼 대신 손흥민의 옷을 택한 그 순간 저는 손흥민이 이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류상의 상만 탄 게 아닙니다. 그는 다음 세대의 심장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통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승리입니다. 미친 퍼포먼스 분석, 마법과 폭발력의 차이. 훈훈한 이야기 뒤에 메시는 축구 전문가 모두 전환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전문적 식견으로 두 선수의 상황 차이를 분석하며 의심하는 사람들에게서 손흥민의 승리를 변호했습니다. 저도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30골골을 누었고 서포터즈 쉴드, 정규리그 우승도 들어올렸죠. 메시가 공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시즌이 2부나 지난 시점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LAFC는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며 4강권에서 탈락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나타났죠. 결과가 뭐였습니까? 단 13경기에서 12골 5도움입니다. 적은 게 없는 신인에게는 미친 수치입니다. 메시가 강조했습니다. 저는 마이애미의 통제와 리듬, 그리고 마법의 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LAFC의 열대성 폭풍 같은 폭발력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축구는 그 드라마틱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적응할 시간도 없이 팀을 구하기 위해 즉시 빛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죠. 단 3개월 만에 클럽의 운명을 홀로 뒤바꿨기에 손흥민은 이상을 받을 자격이 100% 충분합니다. 상업적 가치의 인정. 메시가 유니폼 판매 1위 자리를 내주었을 때 북미 땅을 밟은 이후 처음으로 단 한 달 만에 리오넬 메시보다 유니폼을 더 많이 판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상업적 입지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메시는 우려 대신 리그 전체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바르셀로나, 파이, 마이애미, 어디를 가든 제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늘 1등이었죠. 메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아디다스 재무보고서를 보니 북미 시장에서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량이 저를 추월했더군요. 많은 사람이 제가 질투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기쁩니다. 손흥민은 저나 데이비드 베컴, 질라탄 이브라하모비치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동서양 문화의 연결입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아시아 팬들을 새벽 4시에 깨워 MLS를 보게 만듭니다. 그는 이 리그의 시장 점유율 자체를 전 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저는 글로벌 인지도를 가졌지만 손흥민은 무서울 정도로 충성도 높은 팬덤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티켓을 사고 유니폼을 사고 축제 분위기를 만듭니다. 초능은 이 리그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있고 그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비밀 문자 메시지 권력의 이향.